안녕하세요. 강원도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 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자, 오늘은 논술 전형 세 번째 강의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광운대 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뭐 동일하게 먼저 챕터 1과 챕터 2로 볼 거고요. 챕터 1에서는 광운대가 생각하는 인문논술의 그 고사의 목적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문논술고사의 형식과 그리고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문논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것만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실제 문제를 갖다 놓고 문항 해설을 하고 채점 기준을 통해서 예시 답안을 끌어내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광운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전년도 실전에서 사용했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운대에서는요, 인문논술 고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지향성과 개방적 사고력 평가. 자, 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진취적인 사고력.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선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능동성과 주체성. 기존 학문 영역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나드는 개방적 자세와 통합적 사고.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가장 의미를 두고 싶어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술 문항 자체가 제시문 자체의 연결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수능에서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하고 치면 상호 텍스트랑 또 동일한 거죠. 작품 간의 관련성들처럼 제시문 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통합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여기서 나오네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초 교과 지식 및 원리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우리가 교실 속에서 논술이 뭐야? 라고 하면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고3이 되는 이 과정까지 배웠던 교과적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거기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겁니다. 다음, 서로 다른 영역 여러 분야의 지식에 대한 학습자 주도적 지식 함량 수준이고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분석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결국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죠. 문제 해결해라. 문제 해결해라. 다만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좀 창의력 있게 해라는 게 네 번째입니다. 보실게요.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종합을 하여서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창의력과 통합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 세 번째, 논리적이고 설득력, 의사소통 능력. 그렇죠. 결론적인 건 이건 우리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제자가 우리한테 말을 걸고 우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표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풍부한 어휘 구사 능력과 적절한 표현력과 함께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걸 제시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광운대에서 밝히고 있는 인문논술고사 형식은 무엇일까요? 자, 출제 범위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대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출제 영역 형식을 보시면요. 복수의 제시문, 그러니까 제시문 한 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련시켜서 통합형으로 출제된다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유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시했더라고요. 분석 논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과 변수들을 선별해내어서 명료하게 분석한다. 그렇군요. 제시문이 주어지면 그 제시문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설명 논술형입니다. 제시문에 다루고 있는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형태가 나오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단위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비판 논술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들어간 입장이나 주장의 한계나 문제점에 자기가 도출을 해내야죠. 그리고 그것이 설득을 하는데 아주 근거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비판 논술형이고요. 해석 논술형은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대상의 의미나 성격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풀었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형태들은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로 연결될 텐데요. 자,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요즘 트렌드죠.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복합논술형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분석, 설명, 비판, 해석, 종합 능력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운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를 규정해 놓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평가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실전 문제도 확인하겠지만 어떻게 큰 틀로 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력. 정말 중요하죠. 주어진 제시문이 있으면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필요하고요. 핵심 개념, 주장, 근거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 사고력.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 의미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논리적 비판 능력입니다. 자료와 근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능력. 그러면 이걸 나의 입장에서 이것이 진위, 신뢰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서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평가 능력, 그리고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논리적 구성력. 결국 논리적 비판력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의 적정성 여부를 하나하나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궁극적인 건 세 번째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실전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먼저 선결해야 될 요소는 100분이라는 시간이 만약 예를 들어 주어졌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문제 해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창의성 있게 나만의 것으로 해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그냥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주장의 논리성도 봐야 되고요. 융합적 사고력과 기존 학문 경계에 대한 도전 정신 수준,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조금의 아직은 글쓰기 이전의 과정이라면요. 자, 평가 기준 네 번째를 보면 명확히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네요. 의사표현 능력. 그러나 아무리 잘 분석하고 아무리 잘 체크하더라도 결국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아니면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 표현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여기서 높아심으로 딱 걸어놨네요.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어찌됐든 간에 이건 의사소통이니까 국어적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제 기준까지 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논술할 때 이건 정확히 해야 되겠죠. 이게 돼야 된다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제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구성했을 거고요. 그 구성에 따라서 분명히 발문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시문과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놓치면 안 되죠. 이거 면접과도 동일한데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묻는 말에 단선적으로 대답해라. 자, 화장실 가고 싶어?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시문의 여러 개의 경우에는 그 관계, 유사한지, 대립관계인지, 비교인지, 예시인지, 상보인지, 전개 방법 같은 경우죠. 자, 정확히 파악한 후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가나 여러 개의 제시문이 제시됐을 때 이 둘은 같은 팀인지, 상대 팀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답안 작성 시 주어진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했음을 드러낸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를 많이 놓치죠. 내가 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시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된다. 그대로 옮겨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야기 요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옮겨 써야 됩니다. 옮겨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용을 이해했어라는 건 반드시 표현을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왜? 채점자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할 거. 자, 요거는 아까 말했던 것의 연장선상이 되겠네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 외에 자신의 상식과 지식을 중언부언하지 말 것.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생각 자꾸 넣기만 해요.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가나 다 지문, 제시문 자체에서는 그 근거의 자료, 소스를, 요소를 준 거잖아요.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시문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요. 자, 학생 여러분들인 걸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출제자들도 여러분들 요걸 이용하세요 하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각 제시문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정보를 활용할 거. 자, 맨 마지막 볼게요. 특정 제시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을 경우 오히려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 제시문을 잘 읽었어. 그리고 나에게 하나의 요소가 될 거야. 라는 거 정도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다입니다. 자, 마지막에 되겠네요.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할 거.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막 쓰다 보면 쭉 이어지다가 무슨 말을 한지 놓치고 쭉 이어지다가 무슨 말을 한지 놓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과 끝말이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명료하게 쓰라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요구된 답안의 분량보다 과도하게 적거나 많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이건 조건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을 하는데 주어진 조건 내에 거의 명확하게 맞추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논리적 비약이나 주관적 판단을 의존하지 말 것.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본문에다가 혹은 제시문에다가 근거를 둬라. 다음에 내용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비문과 오문을 쓰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내 의도가 명확히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은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가장 좋은 문장이다. 그래서 저는 단문 형태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게 어떤 내 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챕터 2입니다. 실전 논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출문제, 광운대 24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1교시 1번을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논술고사고요. 1교시 1번이고요. 그리고 문학, 독서, 국어, 통합사회, 사회문화가 잘 연결되어 있는 요소인가 봐요. 자, 핵심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문제,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서양적 사고, 동양사상, 자연친화, 인공, 광합성 등이 있습니다. 60분 동안, 자, 전체 120분 동안 주어진 문항이겠죠. 우리는 1번을 60분 만에 풀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1교시 1번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고 나서 뒤에서 내용을 요약하면서 핵심 어휘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과학의 바탕을 둔 공업이 발달하면서 원료 자원이 풍부한 곳에 도시가 발전하였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나타났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시의 녹지 공간이 감소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생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도시의 지표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홍수가 발생하기 쉽고 냉난방 시설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인공열 때문에 도심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열섬 현상이 나타난다. 시야를 더 넓히면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도 결국 산업화와 도시화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환경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데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이다. 자, 지구온난화는 동식물의 생장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생물종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이는 식량 부족과 질병의 증가를 이룰 수 있다. 그 밖에도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상이변을 빈번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이제 환경 문제가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획일적인 발전만 추구하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체제는 자정하는 기능을 지니기 힘들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만큼 자연은 파괴되었다.
자연이 파괴되는 속도와 비례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산소 생산량은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 환경 문제는 그만큼 심각해졌다. 게다가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서 환경오염은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는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와 같다. 과연 이 폭주기관차를 멈출 방법은 있는가? 호모사피엔스의 운명은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 과거로부터 이어진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나 제시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양적 사고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구약 성서의 첫머리에서 천지창조의 과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는데 이에 인간은 신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은 천지의 주체가 되었고 자연은 인간이 명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형성된 것이다. 주체인 인간은 신의 의지에 맞게 객체이자 대상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인간이나 자연은 똑같은 신이 창조하였지만 자연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 밖에는 그 세계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신이 존재하고 세계 안에 담긴 자연은 인간이 철저히 이용할 대상이거나 인간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 물론 자연도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 신이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은 인간이 파악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역할이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자, 서양적 사고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을 갖다 놨어요. 특이한 건. 자, 보시겠습니다. 자, 윤선도의 만흥이죠? 자, 보시면. 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모란 남들은 웃난다 하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의는 내 분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보리밥 푼남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물가에 슬같이 논이노라. 연함은 일이야. 불알 줄이 이시랴. 누구도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이 낙도떠라.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자연 속에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친자연적이죠. 자, 그럼 다작품 같은 경우도 자, 송간세로 그렇군요. 상춘곡을 갖다 놨네요. 보시면 자, 현대어플로 바로 읽을게요. 그냥 솔숲 오솔길에 진달래 부여잡고 봉우리에 급비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많은 집들이 곳곳에 펼쳐있네. 자연을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연하일이란 비단을 펼치는 듯 그러니까 안개 속에 쫙 내려오는 그 자연의 채광이라고 그러나요? 햇빛이죠, 햇빛이. 비단 펼치는 듯 예쁘구나. 엊그제 검던들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사실상 내가 거리는 건데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연만 벗이다 이런 얘기네요. 단표노왕의 헛된 생각 아니하니 검소한 생활 속에 다시 말한 부귀와 공명 생각 아니하니 아무튼 한평생 삶이 이만한데 어떠하리. 마지막에 나왔는데 나 이 삶이 되게 좋아 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의 원인을 나를 참고하여 서술하고 그리고 나와 대비되는 다라의 세계관을 설명한 뒤에 이와 가장 가까운 니은을 마에서 하나 골라 논술하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요거는 하나씩 잘라볼 수밖에 없죠. 자, 하나 잘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 자, 쌤이 이렇게 했습니다. 1단계. 자, 접근 어떻게 할까? 해결. 자, 문제 요구사항을 나누어 봐야 되겠죠? 너무 길잖아요. 여기 안에 사실상 문제가 하나짜리 같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보세요. 기억의 첫 번째입니다. 기억의 원인을 나를 참고해 서술해.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 요소일 수도 있고 해결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나를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서술해야 돼. 첫 번째 문제. 그렇죠? 끊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와 대비되는 다라의 세계관을 설명해라. 그러면 나와 대비되는 다라의 세계관. 아, 그러면 이미 전제했네요. 나랑 다라는 같은 팀이 아니야. 그쵸? 근데 이거 설명해봐. 비교 대조해봐. 라는 거고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와서 그럼 위와 가장 가까운 니은을 마에서 하나 골라 논하시오. 자, 그럼 이와 가장 가까운 니은을 마에서 하나 골라 논술하시오. 그러면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을 쪼개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한 번에 보시려고 그러면 너무 생각이 꼬여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문제 3번부터 풀 거예요? 그건 아니죠. 문제를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논술문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50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입니다. 50점짜리네요. 자,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자, 모든 글에서는 결국 우리가 제시문에서 핵심적인 어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쭉 나오고 나서 18세기 후반에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뭐 일어났나 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은 풍요로워졌죠. 하지만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다양한 문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양한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결국 현재 요것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겪고 있는 환경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죠. 왜? 산업화, 도시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다양한 환경 문제 존재하겠지만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이다. 자,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주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물론 이산화탄소가 동식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극히 미미한 양이다. 결국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규정해 놓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길게 써 있지만 쉽지는 않다. 해결 문제가.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의미적인 요소를 정리해 보니까 다음 단락에서 무모한 욕망을 추구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이 다 핵심 어휘로 체크해 두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문항에서 볼까요? 아까 문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각각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기억 볼까요? 환경 문제 나옵니다. 환경 문제. 환경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도시화의 문제인 거잖아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니까 그게 나와 어떻게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볼게요. 나 지문입니다. 자, 나 지문에서는 나 제시문을 볼까요? 나 제시문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핵심을 찾아야겠죠. 핵심어를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죠. 근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양적 사고의 원형을 그러면 여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건 서양적인 입장인 거예요. 서양식 접근법. 근데 쭉 가다 보면 정말 근데 전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게 광운대는 너무 친절해요. 창세기 강조해놨습니다. 쭉 가보실까요? 신의 형상 강조해놨습니다. 출제자가 강조해놨잖아요. 그러면 비문학 독해 지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강조한 건 무조건 체크해라.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창세기에서 근거한다. 그럼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냐? 인간만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래서 인간은 천재 주체이고 지배 세력이고 자연은 인간이 명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객체이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은 여기도 좀 의미 뒀었는데 이 둘의 관계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었다. 얘도 저는 의미를 뒀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인간이 더 상위에서 지배하는 사람이고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다라고 접근되는 걸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면 객체이자 대상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내용은 정리해 두셔야지 우리가 이 단락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단락에 가서 보면 쭉 가고 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자연은 인간이 철저히 이용해야 될 대상이거나 인간이 극복해야 할 대상.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이용해서 자 보세요. 나를 이용해서 환경 문제를 기억의 원인을 밝히라고 했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나의 입장은 철저하게 자연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억의 원인이 나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유가. 그럼 이걸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출제 의도나 문항 해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는 환경 문제 심각성을 설명했고,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서양적으로 설명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우리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럼 넘겨보면, 자, 보시면 자, 1번. 기억의 환경 문제의 원인을 나에 연결해서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우리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절히 연결해야 될 텐데 볼게요.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환경 문제의 단기적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지만, 그러면 가의 걸 이용했네요. 그죠? 근데 궁극적 원인은 결국 서양적 사고이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 무분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팁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글은 묻는 걸 단선적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좋죠. 그러면 그렇구나. 니은의 환경 문제의 가장 궁극적 원인은 서양적 사고야. 근데 서양적 사고는 뭐야?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이야.를 녹여서 아예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쓰는 건데요. 자, 이러한 사고의 원형은 나에서 말한 창세기에 잘 드러난다. 천지 창조 과정에서 신은 인간만을 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천지의 주체가 되고 자연은 계획체가 되었다. 본문 내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대로 베낀 건 아니잖아요.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출발점, 근거점을 여기 찾고 있어요. 이처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형성되는 것인데 주체인 인간은 계획체이자 대상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했기에 오늘날의 환경 문제가 된 거야 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순서대로 쭉 나열되고 있죠. 이렇게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옵션을 가야죠. 우리 이제. 자, 두 번째 옵션을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가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자, 나와 대비되는 다라의 세계관. 그럼 여러분들, 나에서는 서양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반대는 누구입니까? 동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게다가 근데 마침 고전문학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 동양계 들어와 있네요. 그죠? 우리 고전 작품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접근법에 차이가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자연과 인간의 대응이 서로 다른가를 볼 수 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인간이 더 우위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거야 라는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산수간의 바위 아래. 그러면 산과 물 사이의 바위 아래 띠집을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뜻을 모른,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 거죠. 야, 왜 그런 허위 짓을 해? 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어리석고 하암 같은 경우 써있는 항암입니다.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살이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 사실상 그렇진 않죠.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내 팔자야. 내 분인가 하노라. 라는 거죠. 그럼 나는 자연이 좋아. 라고 표현했고요. 다음에 보리바, 풋나물. 그럼 이제 되게 뛰어나게 좋은 음식은 아니죠. 하지만 자연에 있는 것을 알맞게 먹고 나면 내가 물가에서 실컷 놀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연의 유의자적한 모습이고요. 그러면 그나문, 연나문이를 아마 유추할 수 있는데 뭐 부기공명 같은 게 되겠죠. 그죠? 자, 누구소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자, 무슨 얘기인가요? 삼공은 벼슬아치로서 가서는 최고의 높이가 되는 거고 만승 같은 경우도 황제로서 좋은 황제니까 이런 것들 최고 지점이 온다고 해도 지금 내가 낫다라는 거고요.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가 약돋더라. 뭔 얘기야? 결국 자연에 묻혀 살았던 소부와 허유가 똑똑했다. 야같더라. 왜? 너네 똑똑한 거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네요. 아마도 임천하능이. 오케이. 자, 굉장히 주제어죠. 주제적 시어죠. 임천하능. 뭐라 써있습니까? 자연 속에 느끼는 한가운치. 자연에 있는 곳이 비길 곳이 없애라. 뭔 얘기야? 비길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은 지배적 공간이라 내가 함께 해야 되는 향후의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 작품도 유추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아까 언급한 대로 지금 보세요. 자연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도 없다. 그러니까 청풍명월이 최고의 벗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풍, 명, 월. 그러면 이거 자체 자연을 상징하는 게 되고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나에서 언급했던 굉장히 지배적인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객체인 자연을 개발적 입장이라면 이것은 그렇지 않고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된 무라일체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자, 요 녀석들을 볼까요? 자, 채점 기준을 조금 보면서 갈게요. 자, 나에 대비되는 세계관을 다라에서 구체적인 구절을 찾아 적절하게 해석 설명하면 최대 20점. 선생님 여기서 짝띵 했던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냥 제시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조건에는 없지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구체적 구절을 제시해라.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거, 구체성을 강조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성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19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자,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양적 사고와 대비된 동양적 사고는 다라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 얻었습니까? 역시나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맨 앞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서양적 사고와 대비되는 동양적 사고가 다라에 있다. 돼 있고요. 윤선도 시조의 산수간의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와 아마도 임천왕을 비웃고 없애라 표현을 보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의 자연과 자연 친화적으로 지내는 걸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구체적인 식구를 인용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라에서는 속세의 삶과 대비되는 자연 속의 이상적 삶을 그리면서 청풍명을 왜 어떤 것이 있으리오라고 한다. 두 작품에서 자연은 속세의 번잡함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시적화자는 무라일체 자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어진 예시 답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뭉뚱그려 출제되었지만 사실상 문제는 쪼개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문제 3번. 이와 가장 가까운 니은을 마에서 하나 골라 논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 제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니은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폭주기관차를 멈출 방법. 그러면 이 폭주기관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보시면 쭉 보세요. 획일적인 발전만 추구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는 자정하는 기능을 지니기 힘들다.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고, 그만큼 자연은 파괴되었다. 자연을 파괴되는 속도와 비례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산소 생산량은 줄어들고, 탄소 생산량이 많아서 환경 문제는 그만큼 심각해졌다. 게다가 인구가 많을수록 그들이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서 환경 오염은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무한한 욕망, 여기 나왔네요.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는 폭주기관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 자연을 파괴하는 이 환경 파괴하는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마에서 찾으라는 건데, 자,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 제시문을 조금 분석해 봤어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호흡할 때 나오긴 하지만 공장의 보일러를 돌릴 때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나온다. 공장이 많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늘면서 이산화탄소는 점점 증가하고 지구는 온실처럼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남극의 빙산이 녹는 지구 온실화 효과가 생겨난 것이다. 연구자들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광합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광합성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비롯된다. 핵융합 반응이 태양을 모방하는 것이라면 인공광합성 나오네요. 그러면 자연광합성에 눈을 돌렸고 거기를 통해서 인공광합성을 지금 출발점을 갖고 있죠. 자연광합성을 모방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인공광합성의 기본적인 것은 밑에 나오겠네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세 가지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는 과정은 두 번째와는 같지만 나오네요. 그것에서 발생한 전자를 고에너지 물질로 저장한 뒤에 이를 사용해 메탄올과 같은 기초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 반응이 자연광합성과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광합성은 자연광합성을 따라온 거예요. 자, 인공광합성은 그럼 핵심어가 됐네요. 자, 자연광합성을 활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인데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 원리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상대적으로 자연친화적입니다. 우리는 자연은 파괴되는 걸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폭주기관차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네요. 인공광합성은 인간이 도전할 만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면서 지구를 살리는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필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채점기준표에서 세 번째네요. 자연친화적인 해법을 마에 연결해서 인공광합성에서 분명히 언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인 거네요. 자본주의가 만든 환경 문제를 자연친화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공광합성을 넣을 수 있다. 어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동일하게 두 가지씩 형태를 아예 제시를 해버리죠.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인공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고, 자,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죠? 그것에서 발생한 전자를 고에너지 물질에 저장한다. 이를 사용해서 기초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광합성이 정의라고 있고요. 이제 그 의의까지 써야죠. 인공광합성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친화적이다. 따라서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각각의 문제점들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의 글이 됐죠. 그래서 799자가 예시 답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광운대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광운대 문제의 특성은 사실 문제를 쪼개서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할 때는 두 가지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본문을 조금 인용하되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광운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저희 긴 강의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각각의 유의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잘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진학지원센터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